자, 우리 핵심문학 8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입에 쫙쫙 안 붙네요. 자, 보죠. 우리 교재 2권 46쪽이고요. 향가 계속하고 있어요. 안민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민가. 그대로 한번 보죠. 말 그대로 뭡니까? 예. 편안할 안자죠.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정도가 될 거고요. 딱 줄수 보니까 몇 줄로 되어 있어요? 19채.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7강에서 했었죠. 그래서 19째 10줄짜리 한가고요. 낙구 마지막 두 줄의 첫머리에 항상 뭐가 나온다? 감탄사가 나온다. 형식적인 특징은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설화 말 그대로 이제 충담사 스님에게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왕이 물어서 그때 지어준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군은 그죠? 군은 말 그대로 뭡니까? 임금이죠. 그래서 임금은 어비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은 아버지며 그다음에 신하들은 다자샬. 그래서 요거 반치음은 지읒으로 읽으면 된다고 했죠. 자, 신하들은 다자살 사랑하실 어지여. 자, 어머니며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그죠? 자식들을 사랑하실 어머니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민 백성들은 얼헨 아해고 어린 아이라고 하실 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다면 민이 백성들이 다잘 사랑받음을 자 알고다 알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보시면 임금 그 다음에 신하 백성의 관계를 어떤 관계에 빗대고 있어요? 그죠? 예. 가족 관계에 빗대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임금과 신하들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껴준다면 백성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부모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자, 그다음에 보죠. 구물다희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구물거리며 이런 정도인데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물거리며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물생 백성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백성들이 요거 백성들이 할 법한 말이에요.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한다면 그죠?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한다면 요거 백성들이 할 법한 말인데 정서 잘 읽어내야 되죠.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이런 거니까 백성들의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만족감이죠.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반대네요. 우리는 이렇게 돈 있고 그러면 다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돈 많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죠. 자, 어쨌든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이 만족한다면 나라니 디니지 자, 다스려질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할 정도로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감탄사고요. 군다이 임금답게 그다음에 신다이 신하답게 민다이 백성답게 한다면 그럼 이런 거죠. 임금과 신하는 그죠? 부모처럼 백성들을 돌보고 그죠? 그다음에 백성들은 부모 아래 있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말을 따른다면 나라 아니 태평한이 있다. 태평할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나라의 태평을 유지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군신민의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댔다는 거 이런 비유 말고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바로 왼쪽 보조란의 주제 한번 보시죠.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에 대한 당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현대어 풀이만 되면 어렵지는 않겠죠. 한번 보시고요. 현대어 풀이는요. 눈 감고 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내용을 왜곡하지 않을 만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한번 가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48쪽입니다. 처용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처용가. 자,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배경설화. 요 배경설화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신라 황광 때 이야기고요. 용왕의 아들인 처용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벼슬 주고 아내 주고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처용이 어느 날 그저 집에 와봤더니 뭡니까? 이 처용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역신이 흠모하고 사람이 형상을 해서 몰래 잔 거죠. 그래서 처용이 그때 이 노래를 부르고 역신이 감복해서 물러갔고요. 앞으로는 뭐 처용의 얼굴만 봐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랑과 전쟁급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역시는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을 처용이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줄 8구체 한 가죠. 8줄짜리니까.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세발 발기 달에 세발이라는 것은 서울 경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 신라시리니까 자, 경주 밝은 달에 밝은 달밤에 밤들이 밤늦도록 놀다가 그다음에 처용이 밤늦도록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잠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어라라고 해가지고요. 아내 가랑이 말고 외간 남자의 가랑이가 보이는 거죠. 그죠? 이건 뭐예요? 사랑과 전쟁 아니고요. 역신이 아내를 범한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염병을 옮기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초용이 얘기를 해요. 둘은 내였고 둘은 내 것이지만 그죠? 내 것이었지만 둘은 위에 얹고 그죠? 그러면서 본디 내에 담아는 내 안에 내 것이지만 아잔을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꼬라고 해가지고요. 뭐 하고 있어요? 체념하고 있죠. 그죠? 역신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체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표면적인 의미만 볼 게 아니고요. 그죠? 표면적으로 체념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초용이 용왕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쪼렙이 아니라 만렙이에요. MP가 만렙 수준이죠. 그리고 역신은 뭐예요? 끼껏 해봐야 전염병 옮기는 귀신 쪼렙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만렙이 쪼렙한테 그냥 이거 빼앗긴 거 어떡해라고 체념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봐주는 거죠. 혼내줄 수 있지만 그래서 배경설에서 봤듯이 역신이 감북해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하고요. 이면적인 의미 이런 것들 가볍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작품 감상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복습하시면서 왼쪽에 보조단의 주제 한번 보죠.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가게 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특징에서요. 용어 점검하죠. 그죠? 축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벽사진경. 벽사진경은 그죠? 한자로만 표기돼 있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선택지에 나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는 말 그대로 귀신이나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쳐서 내쫓는 거고요. 그다음에 벽사진경이라는 거. 자, 적지 마세요. 작품 감상하기 2번의 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 사악한 귀신을 쫓고 그다음에 경사로운 이를 맞이한다 해가지고요. 최윤과가 역신을 물리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축사와 벽사진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역시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 말 그대로 주술적인 노래. 뭐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의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의 2번에 고려가요 처용가의 모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 얘기에서 본떠 가지고요. 고려시대 노래인 고려가요에도 처용가가 있습니다. 우리 49쪽에 3번 이 두 개 비교하는 건데요.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49쪽 같이 보세요. 3번에 49쪽 3번에 나 한번 보시면 나가 이제 고려가요 처용가가 되는 거거든요. 나 한번 보시면 요건 나 잠깐 해석해 볼게요. 처용가하고 비슷해요.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럴 때 처용아비가 보시면 열병 대신 역신이죠. 횟감이로다. 그죠? 처용아비한테 이 열병 대신 역신은 횟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여 매여 그죠? 그다음에 천리밖에 처용아비를 비켜가고자 열병 대신에 소원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나온 처용은 관용 베풀지 않네요. 역신 따위를 휘쳐버리겠어 그랬더니 역신이 도망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내용 잡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0쪽 보시면요. 한시 계열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시 계열. 사실 요즘에 한시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지방직에 한시하고 이제 오른쪽에 현대어플이 중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그죠? 올해는 아니고요. 당연히. 자, 보통 한시가 나오면 현대어 프리와 함께 주니까 한문 자체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최근에는 7급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죠. 여수장 우중문시 창작 배경 가볍게 보시고요. 살수대첩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여 준다 누구에게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그 살수에 유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내고 나서 조롱한 다음에 뭡니까? 싹쓸이 하는 거죠. 자, 보죠. 그대의 신기한 침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도다. 당신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었어라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을 우선은 칭찬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너 대단해서 공이 이미 높다라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앞에서 칭찬을 하기는 했는데 그죠? 이미 공이 높다라는 것은 더 이상 공이 높아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자신에게 이길 수 없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에서 너 대단하세요라고 칭찬한 건 사실은 놀리는 거죠. 표현적인 진술과 실제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일종의 뭐라고 보셔야 돼요? 반어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안 되니까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라고 해가지고요. 꺼지라고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적장 우중문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건데요. 이 작품은요. 표현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앞에서 반어법 그죠?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사실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반어라는 거. 그다음에 전체 내용으로 보면 보세요. 앞에서 보면 1, 2, 3구에서는 어쨌든 뭡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만둬라.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칭찬하다가 뒤에서 깎아내리거나 먼저 깎아내렸다가 뒤에서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억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반어법과 억양법이 쓰였다. 억양법에서는 보통 뒤쪽의 내용이 강조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태형 잘 가르치는데 못생겼어 그러면 사실은 잘 가르친다 보다는 못생겼다 강조하는 거죠. 자, 끄덕끄덕하고 계십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요. 억양법 쓰인 것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여수장 우중문시에 억양법이 드러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조란 보시면 갈래에 오원 고시 그랬는데요. 이거 고시는 그냥 한 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줄이 5줄이니까 5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제 한번 보죠. 적장 우중문에 대한 조롱과 야유 정도가 되고요. 특징에서 억양법, 반어법이 쓰였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첫 줄과 두 줄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니까 요거 대꾸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보시고요. 자, 한시는 뭐 꼭 같은 작품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송인. 어, 이별의 절창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자, 송인 그러면 말 그대로 뭡니까? 보낼 송자에 사람 인자니까 사람을 보내며 해가지고요. 이별 노래네요. 자, 한번 볼게요. 비갠 긴뚝에 풀빛 더욱 푸른데 그러면 비 그치고 나서 대기의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갔으니까 풀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네요. 그다음에 남포에서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나는 남포라는 포구에서 님과 이별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죠? 요거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쓰이는 방식이죠. 아름다운 자연과 그다음에 그죠?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인간을 대조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뭐 슬픔, 비극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은 표현 방식이니까 바로 짚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닿으려는가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그 강에 푸른 물결을 부리다니 그러면 이런 거죠. 이 대동강에서 사람들이 이별하면서 흘린 눈물 때문에 강물이 결코 마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대동강물이라는 건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동강에 있는 물은 눈물로 이루어진 물이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슬픔, 이별의 정한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표현에서 첫째 줄, 둘째 줄에서 대조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셋째 줄, 넷째 줄 한번 보세요.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닿으려는가 라고 해가지고요. 의문형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별의 눈물 때문에 강이 마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죠?
아무리 그래도 뭐 사람의 눈물이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문장 순서도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을 보태니 강물이 어느 때나 닿으려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뒤 순서를 바꾸고 있죠. 뭐 쓰고 있어요? 도치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이별의 공간이면서 슬픔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래에서 칠원절구라는 거 역시 한 줄이 7글자로 되어 있는 한시의 형식 얘기하는 거고요. 주제, 이별의 정한 이런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은 다 봤어요.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54쪽 보시면 정약용의 보리 타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탐액행이에요. 그래서 칠타에 보리맥자에 그 다음에 행은 그냥 한시의 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서 해가지고요. 농민들이 일할 때 일하기 전에 먹는 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막걸리에다가 보리밥, 그죠? 보리밥 먹고 막걸리 마시고 이제 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기가 한자다. 밥 많이 먹는 거기는 한데 일종의 과장법이죠. 하기는 뭐 옛날 그 조선시대 밥그릇 보면 지금하고는 뭐 거의 냉면 그릇 수준이죠. 그래서 그 뭡니까 18세기인가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 기록한 거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그 몸살에 걸려서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 냉면 그릇만한 밥으로 밥그릇으로 밥을 세 공기를 드시더라 뭐 이런 기록도 있기는 하죠. 물론 그때 다른 게 먹을 게 없었으니까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밥 먹자 도리깨 잡고 이거 타작하는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해가지고요. 건강하게 그을린 모습 얘기하는 거네요.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가 햇볕에 그을려서 반짝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 주어 두드리니 노동요 부르는 거고요. 삽시간에 불이 나다리 온 마당에 가득하네. 그죠? 그 다음에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볼이 티끌 뿐이도다 해가지고요. 일단 세찬 먹고 볼이 타작하는 모습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체크한 소재를 이를테면 막걸리나 보리밥이나 도리깨나 보리나달이나 보리티끌 같은 것들 이거 다 농민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뒤쪽에 나옵니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가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그러니까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육체와 정신이 좋아 이루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이곳이 낙원인데 무엇하루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그죠? 벼슬길 같은 나쁜 곳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마하고 있으리요 그랬으니까 뭡니까? 서리법이죠. 그죠? 의문형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자,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이곳이 바로 낙원이고 벼슬길에서 쓸데없이 헤맬 필요 없다고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주제 보면 왼쪽에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보며 얻은 삶의 깨달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시상 전개 방식 보면 방금 본 8행까지가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뒤쪽에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 느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렵지는 않죠. 이런 것들 선경 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괜찮죠? 한번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적 화자가 철저하게 관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즐거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자신의 모습, 벼슬길에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즐겁게 일하는 이곳이 바로 낙원이다라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예전에 2016년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인가 거기에서 이 보리타작 나오면서요. 이 시의 시적 상황을 그림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김홍도의 그림인데요. 한쪽에는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하고 있고 한쪽에
양반 갓 쓴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탐욕행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공무원 시험식으로 한번 출제를 해본다면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시적 화자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며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면 틀린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이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죠. 우리 56쪽 보시면 사리화라고 나와 있고요. 꽃화자 쓰고 있기는 한데 이거 의미 보죠. 이 사가 모래 사자기도 하고요. 목이 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마을리기도 하고 근심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쉬도록 근심하면서 얻은 꽃 해가지고요. 농민들 입장에서 목이 쉬도록 근심하면서 얻은 꽃이라면 곡식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한번 볼게요. 참새야 어디서 오가면 아느냐. 그죠? 그러면서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논밭을 갈고 맺는데 밭의 벼메기장을 다 없애다니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참새가 그죠? 늙은 호라비가 농사지은 곡식을 다 없애는 처먹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비유적인 의미 굉장히 명확하죠. 참새는 뭡니까? 농민의 곡식을 수탈하는 존재. 참새 자체는 귀엽지만 여기에서는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는 존재니까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가 될 거고요. 고전 시가에서 이런 의미가 좀 전형적이어서 좀 쉽죠. 그다음에 늙은 호라비는 수탈당하는 백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시를 통해서 탕관오리 횡포 그다음에 수탈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비슷한 주제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 한자 성어하고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뒤에서 좀 한꺼번에 묶어서 보죠. 한 시는 다 끝내볼까요? 자, 그다음에 탐진초녀라고 해가지고요. 탐진촌의 노래 정도가 되는 거죠. 얘도 한번 현대어풀이 중심으로 보죠. 자,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 무명 천 짜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농민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 가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하급 지방관리 황두가 이방 준다고 뺏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금하구나. 이 누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셀 누자거든요. 그래서 토지 대장의 기록에서 일부러 빼뜨린 그런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일부러 빼뜨린 토지가 되는 건데 이런 거죠. 국가에는 보고하지 않고 그죠? 국가에는 보고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놔뒀다가 여기서 세금을 걷어서 이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핑계는 뭡니까? 예, 나라에 세금 내야 되니까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땅에 세금 내라고 독촉하는 거죠. 그다음에 3월 중순에 세곡선이 그죠? 세금으로 내는 곡식을 실은 배가 서울로 떠난다고 해가지고요. 세곡선을 구실로 해서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땅에서 땅에 세금을 내라고 독촉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수탈하는 현실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보면 이거 앞에서 봤던 사리화하고 주제가 비슷하죠. 그죠?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수탈당하는 백성,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고발, 그들에 대한 비판 같은 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한번 가보죠. 자, 고시 8번째 해가지고요. 얘도 한번 보죠. 자,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그죠? 제비. 자,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뜻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시작하자가.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그랬더니 제비가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고 해가지고요. 그죠? 구멍이 많은데 살기 힘든 이유가 황새하고 뱀이 괴롭혀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새와 뱀은 약자를 괴롭히는 존재, 역시 백성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탕관오리고요.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제비 같은 경우는 그죠? 탕관오리들의 수탈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들 수밖에 없는 수탈당하는 백성들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요 탕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왜 이런 식으로 탕관오리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 한자 성어 생각해 보면 그죠? 백성을 수탈하는 가혹한 통치, 가렴 주구나. 가혹한 통치는 그죠?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해가지고요. 백성을 괴롭히는 가혹한 정치기 하는 거. 그래서 가렴주구나 가정, 맹, 호 같은 걸로요. 그죠? 작품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작품 짧으니까 2개 정도 엮고 나서요. 그죠? 내용과 관련해서 주제에 부합하는 적절한 한자성어 물어봤을 때 가렴주구나 가정, 맹, 호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작품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자, 한시는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파트부터 고려가요 이어지는데 내용이 여기서 끊어지니까요. 한번 끊었다가요. 9강에서 고려가요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